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상품 정보 알려드리는 금융상품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ISA 계좌의 경우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신탁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의 경우는 일임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경우는 중개형 상품이 있는데요. 자, 각각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유일하게 ISA 계좌 중개형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다?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형 말고는 투자할 게 없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능한 다양한 금융상품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종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 어떻게 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운용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이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ISA 계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번지수를 좀 잘 찾아야 됩니다. 내가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금융상품이 일치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금을 가입할 계획이었는데 ISA 중개형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 우리가 만약에 ISA 계좌 안에서 예금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유형은 신탁형 ISA. 자, 그러면 이 상품은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냐? 증권사에서도 살 수 있고 은행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권사다 보니까 예금은 취급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아닙니다. 그냥 신탁형 ISA를 선택하게 되면 예금에 대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로는 중개형 ISA를 가입하고자 하는데 은행에 찾아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은행에서는 자, 중개형 ISA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개형 ISA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를 선택, 예금은 증권사, 은행 다 가입 가능하지만 신탁형 ISA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나는 예금 가입하고 싶은데 중개형을 가입했어요. 해지하지 마시고요. 뭐 하면 돼요? 이전하시면 됩니다. 이전 제도가 있고요. 반대로 나는 국내 주식 투자하고자 하는데 신탁형 ISA를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자, 신탁에서 중개형으로 뭐 하면 된다? 상품을 이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상품을 선택하지만 그 안에서 직접 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중개형.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이러한 행위의 투자를 하고자 한다. 이러면 중개형이 적합하고요. 자, 신탁형 상품들은 대체적으로 신탁 상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많지만 이 상품의 유형 자체가 약간의 간접 투자의 형태를 조금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와 은행의 그 거래되는 시스템에 좀 차이들이 조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들어가 보셔서 이 차이점들을 조금 비교하는 게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임형의 경우는 누군가가 대신 내 돈을 운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개입이 들어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금융상품에서는 보수와 수수료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일임형 ISA의 경우는 인기가 많이 없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 유형과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ISA 유형별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 나는 주식 투자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중개형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자,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RP 매매를 하고 싶다, 중개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만 RP와 예금의 차이와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예금의 경우는 만기가 뭐 1년 만기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1년 동안 잘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약정된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RP의 경우도 1년 만기짜리도 있고 180일짜리도 있고 60일, 30일 뭐 다양합니다. 따라서 그 만기를 조금 더 짧게 가입하면서 일반적으로 금리 수준은 예금 금리 정도의 수준을 주는 그러한 상품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과 RP 거래 그리고 월배당 ETF에 대한 직접적으로 사고 파는 그러한 행위의 투자는 중개형 ISA 상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신탁형의 경우도 대부분 비슷한 상품들을 운용할 수 있겠지만 신탁 형태의 상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운용에 따른 스타일들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임형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펀드, ETF 등을 대신 운용을 해주는 그러한 상품이다. 다만 수수료와 보수들이 조금 높다라는 점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주제인 중개형 안에서 투자 가능한 다양한 금융상품들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뒷부분에서 하나씩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국내 주식을 ISE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투자 스타일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매매 차익이 목적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매매 차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매매 차익의 목적은요, ISE 계좌 안에서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세금 자체가 없어요. 비과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좌 안에서 투자하더라도 어차피 비과세니까 굳이 ISE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이다. 자,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은 ISE 계좌에서 운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으면서 많은 배당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ISE 계좌는 운용 과정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것을 과세 이연해 준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자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당 수입을 창출하는 이러한 형태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었을 때 배당 소득세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ISE 계좌를 활용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은 단타 치는 매매 차익 목적은 적합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서 모으는 형태의 전략 중 배당 수입을 창출하겠다. 이러면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E 계좌의 경우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요. 몇 년이죠?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고요. 자, 이후 ISE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순이익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수익에다가 비용을 차감을 해줘요. 비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손실. 이랬을 때 이제 순수익이 생깁니다. 비용이라고 하진 않을게요. 손실. 그러면 순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 일반형의 경우는, 서민형의 경우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세금이 없고요. 자,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에서는 15.4% 세금 뗄 건데 얘는 9.9%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릴 예정이거나 혹은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많이 있어서 분산해야 될 목적이 있는 분들은요, 무조건 이 ISE 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 목적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이 배당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는 적합하고 이때는 ISE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펀드를 ISE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대체적으로 펀드 투자 많이 안 하시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ISE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를 투자할 존재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분배금을 창출할 목적, 펀드 안에 있는 다양한 편입 종목들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등 다양한 그런 수익들을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배금을 창출할 목적, 15.4%가 과세되기 때문에 투자할 이유는 있겠고요. 투자해야 될 이유는요,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 안 내고 언제 한꺼번에 낸다? 3년 이후에 계좌를 해지했었을 경우에 손익정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과 손실을 차감해서 비과세 한도만큼은 세금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만 과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채권형 펀드와 해외 펀드의 경우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에 대해서 15.4%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펀드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를 매매 차익 목적으로 하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따라서 배당주 펀드 위주로 운용한다 혹은 채권형 펀드나 해외 펀드를 ISE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를 굳이 ISE 계좌 안에서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이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매매 차익에 있어서 비과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상장지수 펀드를 ISE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이때 동일합니다. 상장지수 펀드도 뒤에 F가 펀드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없어요. 그죠? 국내 주식형 ETF 상품에는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매 차익이 발생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ISE 계좌 안에서 ETF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단타 행위는 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렇게 배당금이라고 하는 분배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해볼 만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ISA 계좌 안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뭘까요? 월배당 ETF들을 많이들 선택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배당 수입에 대해서 15.4%의 세금 없이 지속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월배당 ETF 등 배당 분배금을 창출할 목적에 있어서는 ISA 계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또한 채권형 ETF 또는 해외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에 대해서 15.4%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배당 창출 목적과 혹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채권 혹은 해외 국내 상장 기초자산이 해외에 있는 그러한 ETF들은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에 대해서 세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ETF를 가입한다 이러면 국내 주식형 ETF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분배금 창출 목적의 월배당 ETF 혹은 채권 혹은 해외 ETF 등을 바로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6번째 리츠입니다. 자, 리츠는 공모 리츠가 있고요. 공모 리츠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리츠 ETF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따라서 리츠를 매매 차익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자, 굳이 리츠의 매매 차익 목적을 ISA 계좌에서 운용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리츠 투자의 경우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돼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배당 또는 분배금의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배금 창출 목적으로 리츠 투자한다. 이때는 ISA 중개형에서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15.4% 세금 뗄 건데 과세에 이연되고 나중에 손익전산되고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나중에 해당도 안 되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국내 상장되어져 있는 해외 리츠 ETF 종목의 경우는 매매 차익과 발생되는 분배금에 대해서 몽땅 다 15.4% 세금이 있기 때문에 투자해야 될 이유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공모 리츠 혹은 국내 리츠 ETF의 경우는 굳이 매매 차익 목적으로 ISA 계좌를 이용하지 마시고요. 분배금 창출 목적과 국내 상장 또는 해외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과 그 다음에 분배금 모두 15.4% 세금이 있으니까요. 이때는 이용을 해볼만 하다라는 점 체크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째입니다. 자, 장내 채권을 ISA 계좌에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채권 투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은 주식 투자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 자, 매매 차익은 내가 매수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전에 이 보유기간 있죠. 자, 이 보유기간 사이에 여러분들이 차익을 얻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에서 발생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ISA 계좌 안에서 굳이 장내 채권을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자, 장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장에 상장돼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자 수입을 창출할 목적이다.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이자가 생기고요.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15.4% 이자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ISA 계좌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자, 내가 이자 수입을 창출할 목적에서는 투자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 차익이 발생되는 경우는 어차피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나의 투자 원금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내가 보유기간 동안에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채권 가격이 휙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고 파는 행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게 되면요,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 시에는 이 투자 원금을 다시 지급받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 차익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이자 수입을 창출할 목적으로 대체적으로 장내 채권을 많이들 선택한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ISA 계좌 안에서는 매매 차익 목적보다는 당연히 현금 흐름 창출 목적의 투자가 적합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자, ISA 계좌는 일단 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2천만 원씩의 납입 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년도에 2천, 2차년도에 2천,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이렇게 계속 2천만 원씩 늘어나고요. 자, 5차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 계좌에 납입 한도는 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1차년도에 2천만 원을 납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전년도의 미납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또 2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년도에 만약에 내가 빵원을 냈다라고 한다면 2차년도에 납입 한도는 4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2차년도에 빵원 납입하게 되면 3차년도에 6천, 이때도 빵원 냈다 그러면 4차년도에 8천, 이때도 빵원 냈다 이러면 5차년도에 1억 원까지. 그래서 일단 가입하게 되면 계좌번호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금융상품에 계좌라는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냥 계좌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좌 안에 돈을 입금시키고 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어떤 상품을 계속적으로 가입하는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계좌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계좌번호가 생기고 그 계좌 안에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형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상품을 가입해서 운용하는 그것과 동일한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 일단 가입하게 되면 납입 한도는 계속 늘어요. 현재가 11월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11월에 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달 뒤면은 2024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달, 한 3달 정도만 있으면 4천만 원짜리 ISA 계좌를 하나 보유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미리미리 가입하면 납입 한도는 어차피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계좌번호 하나 터놓고 가입하고 시간 지나게 되면 1억 원짜리 계좌가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되는 이러한 형태의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SA 계좌의 최대 납입 한도는 1억 원, 그리고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납입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끔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은 납입 금액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입금하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납입 한도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의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 기준이 2천만 원 소득에도 포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목적에 있어서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입니다. ISA 계좌 투자 전략. 자, 일단은 매매 차익 목적보다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금 흐름, 즉 이자와 배당 수입을 창출할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경우는 매매 차익 비과세, 국내 주식형 펀드 매매 차익 비과세, 국내 공모 리츠 매매 차익 비과세, 장내 채권 매매 차익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과세되는 것을 굳이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해야 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매매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 창출 목적으로 운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원금에 대한 인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의무 가액 기간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납입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겠고요.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지했었을 때, 즉 의무 가입 기간 3년 경과한 이후에 해지했었을 때 그때 손익정산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무 가입 기간 경과 3년이 지났을 때 이때 손익통산이 되고요. 그때 수익에서 손실 뺀 순이익에 대해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원금에 대한 인출이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만큼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묶여있는 관점이 아니고 편하게 인출할 수 있지만 운용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필요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줍니다. 자, 일단은 의무 가입 기간 경과 후 해지. 자, 3년이에요. 3년 경과 후 만약에 해지를 했다. 그리고 나서 해지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과 그 다음에 IRP 계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제한 없이 연금 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되어 연금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다만 ISA 계좌 만기 금액이 넘어오게 되면 1,800만 원과 무관하게 추가적인 한도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납입액으로 추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에 16.5% 혹은 13.2%의 이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발생되는 세액공제는 추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RP의 경우는 9배, 연금저축의 경우는 600만 원 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존재하는데 추가적으로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월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해년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활용을 하거나 이 부분은 좀 말을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다음에 자 미납입, 그러니까 그 미적용 납입액이 있죠. 이 세액공제 300만 원을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올해 연금계좌 납입금액으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음 연도로 2월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세액 공제 안 받은 거 다음 연도로 2월 공제 적용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 넘어가서 또 뭐 할 수 있다? 세금 없이 또 자유롭게 인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 안에서는 자유로운 인출이 불가능하고요. 자유로운 인출을 하시려면 연금저축 안에서 여러분들이 ISA 계좌 만기 금액을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ISA 계좌들을 활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ISA 계좌 안에서는 매매 차익 목적보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장기 투자했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